중국의 유명 테마파크에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뒤에서 사람들을 밀기 시작했고 이내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테마파크 측에서는 충격적인 제재를 가하고 긴급 회의에 들어갔는데요. 도대체 어쩌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지예요. 저는 한국에서 온 학생으로 지금 미국의 명문 아이비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기대하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와 관광 수업이 있는 날이었죠. 이 수업은 캠퍼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 하나로 소문나 있어요.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자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그분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님 중 한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마파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테마파크라니 정말 재미있는 주제였죠. 한국에서도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곳을 자주 갔었는데 다른 나라의 테마파크는 어떨지 궁금했어요. 교수님은 먼저 디즈니랜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디즈니랜드는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닙니다. 그곳은 꿈과 마법의 세계죠. 월트 디즈니의 비전이 현실이 된 곳이에요. 다음으로 교수님은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화제를 옮기셨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영화의 마법을 현실로 가져온 곳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속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해리포터 테마파크의 사진이 나왔을 때 강의실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호그와트 성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다양한 테마파크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프랑스의 디즈니랜드 파리, 일본의 도쿄 디즈니시, 싱가포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등 각 파크의 특징과 인기 어트랙션, 그리고 그들이 지역 문화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강의가 절정에 달할 무렵 교수님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좀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궁금해하며 모두가 숨을 죽이고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죠. 하지만 이런 테마파크들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생기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심에 있는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테마파크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아시아에서는 도쿄와 홍콩에 이어 3번째로 문을 열었죠. 하지만 개장 이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화려한 성과 놀이기구들, 그리고 엄청난 인파였죠.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개장 첫 해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기가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했죠. 교수님은 스크린에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위성 사진을 띄우셨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작년 8월 1일 촬영된 겁니다. 사진 속 디즈니랜드는 마치 개미집처럼 보였어요. 빽빽한 인파로 가득 찬 모습이었죠. 이날 상하이의 기온은 40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무려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죠. 교수님은 그날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들을 소개하셨어요. 스플래시 마운틴 놀이기구 앞에서는 6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 가족이 줄을 서다가 탈진해 쓰러졌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죠. 저는 그 광경을 상상하며 몸서리를 쳤어요. 6시간이나 줄을 서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에요. 더 심각한 사건도 있었어요. 판타지랜드 놀이기구 근처에서는 물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식수대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섰는데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화를 내면서 거의 폭동 직전까지 갔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당시 상황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자 사람들은 점점 더 흥분했고 직원들은 급히 창고에서 생수를 가져와 나눠주기 시작했죠. 스크린에는
당시 현장을 찍은 흐릿한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생수를 달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젊은 남성 관광객이 생수를 받자마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직원에게 생수병을 던진 거예요. 생수병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의 얼굴을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교수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직원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고 눈가가 순식간에 붓기 시작했죠. 강의실 전체가 충격에 빠진 듯 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죠. 다행히 주변에 있던 다른 관광객들이 즉시 그 남성을 제압했고 의무실 직원들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 부상당한 직원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그 구역은 한동안 폐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미키 마우스 퍼레이드 때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메인 스트리트에서 퍼레이드가 시작되려는 찰나였죠. 스크린에는 당시 상황을 찍은 휴대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거리에 빽빽이 들어찬 모습이 보였죠. 퍼레이드가 시작되자마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앞쪽에 있던 사람들이 미키 마우스를 보려고 앞으로 몰려갔고 그 과정에서 뒤에 있던 사람들이 밀려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에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들이켰죠. 특히 심각했던 건 퍼레이드 코스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50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쓰러졌고 서로의 몸 위에 겹겹이 쌓이는 상황이 벌어졌죠. 바닥에 깔린 사람들은 숨을 쉬기 힘들어했고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상상하며 몸서리를 쳤어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겠죠. 다행히 퍼레이드 요원들과 보안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퍼레이드를 중단시키고 쓰러진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15명이 경상을 입었고 3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디즈니랜드 측에서는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루 입장객 수를 기존의 80%로 제한했고 퍼레이드 관람 구역을 더 넓게 확보했으며 안전 요원의 수도 2배로 늘렸죠.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안타깝게도 혼잡함 속에서 일부 관광객들의 행동이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디즈니랜드 지도가 나타났고 교수님은 특정 구역들을 가리키셨어요. 판타지랜드와 토모로우랜드 사이의 이 구역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화장실 대기줄이 100m 이상 늘어서자 일부 관광객들은 참지 못하고 관목 뒤나 벤치, 근처 등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사용한 기저귀를 그 자리에 버리고 갔죠. 쓰레기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식사 후 버려진 쓰레기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쓰레기통은 금세 가득 찼고 사람들은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녁 무렵에는 공원 곳곳이 쓰레기로 뒤덮였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하셨어요. 스페이스 마운틴 앞에서는 두 가족 간의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줄을 서는 과정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결국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가세해 난투극이 벌어졌죠. 보안 요원들이 출동해 겨우 상황을 진정시켰지만 주변의 다른 관광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셨어요. 강의실 전체가 충격에 빠진 듯했죠.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중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중국의 과거 배급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을 배급받았지만 늦으면 자신의 몫을 받지 못했죠. 이로 인해 남보다 빨리 행동하는 습관이 형성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히 개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근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이런 역사적 배경이 현대 중국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듯 했죠. 저 역시 테마파크 운영이 단순히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교수님이 또 다른 사건을 소개하셨어요. 작년에는 한 크루즈 회사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노선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죠. 스크린에는 크루즈 식당의 모습이 나왔어요. 뷔페 테이블 주변에서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음식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죠. 원래 크루즈의 식사는 질서 있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노선에서는 관광객들이 서로 경쟁하듯 음식을 가져가고 식사줄을 무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크루즈 노선은 일시적으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죠. 저는 그 광경을 상상하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교수님은 이어서 디즈니랜드 내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사건들을 소개하셨어요. 한 남성이 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후 오히려 직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바닥에 누워버린 사건이라든지 놀이기구 줄을 서다가 싸움이 벌어진 일 등이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부에서는 상하이의 디즈니랜드를 개장한 것이 실수였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교수님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보여주셨어요. 일부는 디즈니 측의 관리 부실을 비난했고 또 일부는 관광객들의 행동을 옹호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한 테마파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관광 산업이 직면한 문화적 충돌의 한 예시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사례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서로 존중하며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한 통계 자료였죠. 이 자료를 보시죠. 사건이 있었던 날 상하이 디즈니랜드 방문객의 92%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 행동의 가해자들도 모두 중국인이었죠.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이런 통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단순히 한 국가나 문화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를 통해 글로벌 관광 산업이 직면한 문화적 충돌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중국 유학생 동리였죠. 교수님, 발언해도 될까요? 동리가 물었어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동리가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는 이 통계와 분석이 편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마파크들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이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리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주려는 듯 했어요. 예를 들어 광저우의 창롱 테마파크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깨끗하고 질서 정연하다고 외국인들도 칭찬합니다. 동리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디즈니 측의 관리 부실도 문제였다고 봅니다. 충분한 화장실과 쓰레기통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죠. 더구나 그렇게 더운 날 적절한 대기시설도 마련하지 않았다고요? 동리의 말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의견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동리군,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교수님은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창롱 테마파크와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방문객 수를 비교한 그래프였죠. 창롱 테마파크는
연간 약 3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하루 방문객이 10만 명을 넘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의 반응을 살폈어요. 창롱 테마파크는 상대적으로 방문객 수가 적어 인파 관리가 용이합니다. 적은 수의 직원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죠. 하지만 디즈니랜드의 경우는 달랐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다른 나라의 디즈니랜드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디즈니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디즈니랜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화장실 수, 쓰레기통 배치, 대기시설 등이 모두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져 있죠. 교수님은 각 나라별 디즈니랜드의 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표를 띄우셨어요. 보시다시피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시설과 인력 배치는 다른 나라의 디즈니랜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더 많은 시설과 인력을 배치했죠.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단순히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시사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왜 같은 운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디즈니랜드에서 유독 중국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는 단순히 테마파크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새로운 화제를 꺼내셨어요.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볼까요? 최근 세계적인 테마파크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지도가 나타났고 여러 도시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식스플래그스 같은 거대 기업들이 한국의 테마파크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죠. 왜 그럴까요? 교수님은 한국의 테마파크 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띄우셨어요. 한국의 테마파크들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를 보세요. 이 파크 콘시스텐틀리 랭크 어몽이 두 테마파크는 꾸준히 세계 탑 20 테마파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교수님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에버랜드의 경우 청결도와 직원들의 서비스 품질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는 도심 속 테마파크로 접근성과 독특한 실내외 복합 구조가 장점으로 꼽히죠. 그리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그들은 한국 테마파크의 청결함, 질서 정연함, 그리고 독특한 문화적 요소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둘러보셨어요. 이는 단순히 테마파크의 성공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 즉 문화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테마파크의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흥분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교수님이 덧붙이셨어요. 하지만 한국의 테마파크 산업은 분명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체계적인 운영 노하우, 높은 서비스 품질, 그리고 독특한 문화적 콘텐츠, 이 모든 것이 한국 테마파크의 글로벌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 뒤쪽에서 또다시 손이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동리였죠. 교수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네, 동리군. 말씀해보세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작년에 한국의 롯데월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동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제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직원들은 무례하고 비협조적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직원은
저희 일행을 보고 중국어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동리의 말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게다가 놀이기구를 탈 때도 불편함이 있었어요. 중국인 단체라고 하면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았고 일부 한국인 방문객들은 저희를 보며 불편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동리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저는 일어났어요. 동리 씨의 경험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생각해요. 제 친구가 롯데월드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물론 일부 불편한 상황이 있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들도 다른 나라 손님들과 동일하게 대우받고 있어요. 오히려 중국어 가능한 직원들을 배치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공유했어요. 하지만 일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줄 서는 규칙을 무시하거나 시설물을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있었대요. 한 번은 중국인 관광객 그룹이 식당에서 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 적도 있었다고 해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해졌어요. 동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학생들은 관심 있게 듣고 있었죠. 이런 행동들 때문에 중국의 전체적인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통계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최근 5년간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 진출 현황입니다. 그래프를 보니 중국으로의 진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의 진출은 증가 추세였죠. 세계적인 테마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반면 한국은 아시아 시장 진출의 새로운 관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높은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층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스크린에는 여러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진출 계획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IT, 패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었죠. 특히 테마파크 산업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테마파크 운영 노하우와 서비스 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동리를 흘깃 쳐다봤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테마파크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우리나라의 테마파크들이 더 발전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우리만의 강점을 살려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한국의 테마파크가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는 그날을 꿈꾸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 수업을 통해 배운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언젠가 저도 이 산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들어선 디즈니랜드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실제 중국인들의 도덕성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보니 더욱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테마파크와 기업들이 한국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국의 명문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 예지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왜냐고요? 제가 기대하던 특강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일주일 전 학교 게시판에서 세계 교육 시스템 비교라는 제목의 특강 공고를 보았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학 교수님께서 직접 강의를 하신다고 했어요. 특강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꼼꼼히 준비를 했어요. 강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학생들로 북적거렸어요. 놀랍게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죠. 옆자리에 앉은 금발의 여학생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앞쪽에는 중국 학생들도 보였습니다. 잠시 후 강의실 문이 열리고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교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강단에 서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주셔서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각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특히 아시아, 유럽, 북미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은 먼저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매우 자유롭고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 과정에서 SAT나 ACT 점수뿐만 아니라 학생의 과외 활동, 에세이, 추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죠. 또한 토론식 수업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버드 대학의 케이스 스터디 방식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영국의 교육 시스템으로 넘어갔습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엘리트 교육을 중시해왔습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와 같은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이 특히 유명하죠. 이들 대학의 튜토리얼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학생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이 교수와 1대1로 만나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방식이에요. 또한 A레벨이라는 대학 입학 시험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문적 깊이를 평가합니다.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어요. 프랑스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부분의 공립학교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 명문 그랑제코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이 매우 저렴한 학비로 운영됩니다. 또한 바칼로레아라는 대입시험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대학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시험에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저는 열심히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진지하고 열정적인 어조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자, 이제 아시아의 교육 시스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교육은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OECD의 PISA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이 읽기, 수학, 과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지난 몇십 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바로 높은 학업 성취도, 효율적인 공교육 시스템, 그리고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입니다. 교수님은 먼저 한국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OECD의 PISA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은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가를 보면 읽기 능력은 2위, 수학은 1위, 과학은 3위를 기록했죠. 이는 단순히 암기식 교육의 결과가 아닙니다. 최근 한국 교육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교육이 떠올랐거든요. 힘들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우수성은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경우 매년 입학하는 한국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학업 성취도도 매우 높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완전 무상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요. 이는 수업료뿐만 아니라 교과서, 학용품 지원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전면 시행되었죠. 이로 인해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의 약 93%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는 약 548만 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죠. 급식의 질도 매우 우수합니다.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짜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 식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영양 균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교수님은 이어서 교육 기회의 평등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평등한 기회 제공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사업을 통해 2022년 기준 총 179개의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학교당 연간 2억 원에서 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 개선, 우수교사 유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죠. 또한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약 20만 명의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살 때는 미처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또한 한국은 IT 기술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온라인 수업 전환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죠. 대부분의 학교가 빠르게 온라인 수업 체계를 구축했고,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새삼 한국 교육의 저력을 실감했어요. 한국의 교사 양성 시스템도 세계적 수준입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있죠. 2018년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과 학생 지도 능력이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인 수능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제도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가정 배경이나 출신 학교와 관계없이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저는 수능의 압박감에 시달렸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그것이 제게 주었던 동기부여와 성취감도 생각났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평생교육 시스템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령기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잘 갖춰져 있어요. 2019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43.4%로 OECD 평균인 42%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죠. 교수님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새삼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실감했어요. 동시에 제가 받았던 교육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경쟁, 사교육 의존도 등의 문제점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제 도입,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앞쪽에서 누군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 린밍이었습니다. 교수님, 잠시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린밍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만이 묻어 있었어요. 린밍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훌륭하다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순간 강의실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저도 놀라서 린밍을 바라봤죠. 린밍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중국의 학교에 비해 시설도 열악하고 교사의 능력도 떨어집니다. 제 사촌이 한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했는데 학교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고 했어요. 컴퓨터실의 컴퓨터들은 구형이었고 과학실의 실험 기구들도 오래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학교들은 대부분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린밍의 주장은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해요. 그저 교과서만 읽고 암기하게 하는 수업을 한다더군요. 중국의 교사들은 훨씬 더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수업을 합니다. 린밍 학생, 그런 경험이 있었다니 안타깝네요. 하지만 한 학생의 경험을 전체 한국 교육의 현실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학교들이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고 교사들도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린밍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한국에는 정말로 명문대학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어요. 세계 대학 순위를 보면 중국의 대학들이 훨씬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학생들이 외국의 명문대로 유학을 가는 거 아닌가요? 중국의 대학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우주과학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반면 한국의 대학들은 어떤가요? 노벨상 수상자도 없고 세계적인 연구 성과도 없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린밍 학생, 대학의 순위나 노벨상 수상 여부만으로 교육의 질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대학들도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혁신을 이뤄내고 있죠. 린밍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도 중국의 화웨이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훨씬 더 혁신적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중국 대학들과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린밍 하구님, 저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교육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키워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대학들도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린밍은 제 말을 무시하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요? 그럼 왜 당신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나요? 한국의 교육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굳이 유학을 올 필요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서 유학을 왔어요.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우리의 논쟁을 지켜보시다가 중재에 나서셨어요. 두 학생 모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요. 린밍 학생, 당신이 제시한 의견들 중 일부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편견에 기반한 것 같습니다. 교육의 질을 평가할 때는 좀 더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그러나 린밍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중국의 교육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좋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인구를 교육시키고 있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어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린밍 학생, 교육은 단순히 숫자나 가시적인 성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등도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린밍은 계속해서 중국의 우수성을 주장했어요. 중국의 대학 입시 제도인 가오카오는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수천만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죠. 이보다 더 공평한 제도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교수님이 먼저 대답하셨어요. 가오카오 시스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정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적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린밍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중국의 교육 시스템이 더 우수합니다. 우리는 5,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그 지혜가 교육에도 반영되어 있죠. 한국은 그에 비하면 아직 배울 게 많은 나라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린밍 학생, 당신의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중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셨어요. 스크린에는 중국의 농촌 지역 학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건물, 오래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비위생적인 화장실 시설 등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 사진들은 중국 농촌 지역 학교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2021년 중국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농촌 지역 학교의 약 30%가 기본적인 위생시설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격차가 매우 큰 편이죠. 린밍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중국의 의무교육은 9년이지만 실제로 이를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중학교를 중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2020년 통계를 보면 중국 전체 인구의 약 30%가 중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수치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또한 중국의 교육은 지나치게 암기 위주, 시험 중심적입니다. 가오카오라는 대입시험이 학생들의 인생을 좌우하다 보니 창의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에는 소홀한 편이에요. 이로 인해 많은 중국 학생들이 실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학 교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고등교육의 질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아요. 2021년 QS 세계 순위를 보면 상위 100위 안에 든 중국 대학은 6개에 불과합니다. 인구수를 고려하면 이는 결코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린밍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학술 연구 윤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연구자들의 논문 표절, 데이터 조작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어요. 이는 중국 학계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육 시스템에는 정치적 영향도 큰 문제입니다. 정부의 통제로 인해 학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정 역사적 사실이나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죠. 중국의 영어 교육도 문제가 많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만 실제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떨어지는 편이에요. 2021년 EF 영어 능력 지수를 보면 중국은 100개국 중 69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37위였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만난 중국 유학생들 중에도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한 중국의 사교육 문제도 심각합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 중국 도시 가구의 평균 교육비 지출이 가처분소득의 20%를 넘어섰어요. 이는 많은 가정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린밍 학생, 이제 당신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린밍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저는 그래도 중국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위대한 나라예요. 이런 통계나 사례들은 일부일 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교육이 훨씬 뛰어납니다. 린밍 학생, 당신의 애국심은 이해합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셨어요. 스크린에는 중국 농촌 지역 학교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진들은 2021년 중국 교육부가 실시한 농촌 학교 실태 조사의 일부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농촌 학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요.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 농촌 지역 학교의 약 40%가 안전하지 않은 건물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며 50% 이상이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린밍은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분명 한국의 시골 학교 사진일 겁니다. 중국의 학교가 이렇게 낙후될 리가 없어요. 교수님, 이건 잘못된 자료예요. 린밍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린밍 학생, 이 자료들은 공식적인 중국 교육부의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확실한 출처가 있는 자료예요.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기, 사진 속 건물에 중국어로 뭔가 써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시선이 다시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정말 건물 벽면에 중국어로 쓰인 글씨가 보였어요. 희망 초등학교라는 뜻의 중국어였죠. 다른 학생도 가세했어요. 여기 칠판에도 중국어로 뭔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입은 교복도 전형적인 중국식이에요. 린밍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말문이 막힌 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교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린밍 학생, 이해합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중국의 현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린밍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자료 화면을 띄웠습니다. 스크린에는 중국 전역의 학교 시설 현황에 대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이 자료는 2020년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학교 시설 현황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전체 학교의 약 60%가 노후화된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35%는 안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농촌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린밍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나 기술 발전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것도 결국 우리 교육의 힘 아닌가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중국의 교육 불평등에 관한 통계였습니다. 2021년 중국 사회과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농촌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도시 학생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 또한 상위 100개 대학 입학생 중 농촌 출신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발전을 교육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린밍은 점점 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PISA 같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이에요. 교수님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맞아요.
중국은 PISA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수가 중국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PISA에 참여하는 중국 학생들은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발달된 지역 출신뿐입니다. 전체 중국 학생의 1% 미만이에요. 나머지 99%의 학생들은 어떨까요? 린밍은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중국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에 관한 통계였습니다. 2021년 중국 청소년 정신건강 조사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생의 약 40%가 심각한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15%는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는 과도한 입시 경쟁과 학업 부담이 주된 원인입니다. 교육이 학생들의 행복과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그것을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린밍은 이제 완전히 굴복한 듯 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린밍 학생,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시험 점수를 높이거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교육 시스템에는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아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린밍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린밍처럼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게 될 때 저도 그만큼 용기 있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